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저는 이미 80살을 넘겼습니다. 하루하루 일어나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한마디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더라면, 혹은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저는 이 후회를 안고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절대로 제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에는 건강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40대, 50대까지도 큰 불편함이 없으니 안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변곡점은 60대에 찾아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8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무려 절반 이상이 60대의 선택을 가장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젊음이 끝나고 노년이 시작되는 그 경계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60대 중반까지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아침마다 산을 올랐습니다. 그래서 난 괜찮아, 아직은 멀었어 라고 스스로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이 지나자 몸은 무너졌고 제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내렸던 작은 결정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뼈아픕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60대 혹은 70대 문턱에 서 계시다면 앞으로의 20년, 30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며 웃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식들의 수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2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희망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수천 명 노인의 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전략과 제가 직접 겪은 쓰라린 후회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와 후회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옆집에 사는 박 선생님은 저와 동갑입니다. 60대 때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씩 걸으셨습니다. 그 습관 하나로 지금 86세가 된 지금도 스스로 장을 보고 손주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활기차게 삽니다. 반면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미뤘고 지금은 마트에 한 번 가는 것도 남의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똑같은 60대였지만 작은 선택이 20년 후를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0대든 60대든 심지어 70대든 지금 시작하면 변화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실제로 대한노인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이상 줄어들고 치매 발생 위험도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의학은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 친구 김 씨는 65세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식단을 고치고 매일 혈당을 체크하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82세인 그는 여전히 여행을 다니며 강연도 합니다. 반대로 저는 74세에 고혈압을 진단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과는 지금 이 몸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60대는 마지막 기회이자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80대의 웃음을 보장할지, 눈물을 불러올지 결정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아직 괜찮다 하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괜찮다고 방심하는 그때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발짝만 움직이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작은 선택이 모여 미래를 만듭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순간부터는 건강, 돈, 인간관계, 배움,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내린 결단 하나가 내일의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은 인생의 자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집안이 화려해도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60대에는 여전히 힘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하고 골프를 치며 몸이 조금 아픈 날에도 괜찮아, 며칠 지나면 낫겠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제 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80이 된 저는 침대에 앉아 그 모든 선택을 후회합니다. 여러분, 대한노인병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에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80대에 독립적으로 생활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노년의 존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단순함을 가볍게 여깁니다. 저 역시 내일 하지, 다음 주부터 시작하지 하며 미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갔습니다. 결국 오늘의 제 모습은 그때의 미루기의 결과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이웃이 있습니다. 68세 때부터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3바퀴 걷던 분입니다. 그는 80대 중반이 된 지금도 스스로 운전을 하고 시장을 보고 손주들과 함께 소풍을 갑니다. 반면에 저는 계단 몇 칸만 올라도 숨이 차서 남의 부축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나이, 같은 환경이었지만 단지 한 가지 선택, 걷느냐, 걷지 않느냐가 20년 뒤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장비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30분, 천천히라도 걷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주만 지나면 몸이 달라지고 3개월이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수없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젊을 때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김치, 젓갈, 라면을 매일 찾았습니다. 아내가 싱겁게 먹자고 할 때마다 그게 무슨 맛이냐며 소금을 더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74세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지금은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지금은 혀가 맛을 잃어 음식의 참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입맛을 위해 건강을 버리지 마십시오. 한 끼의 짠맛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달콤함을 잃게 됩니다. 정기 검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귀찮다, 바쁘다는 이유로 1년에 한 번 병원에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당뇨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검진은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보험입니다. 60대에 작은 이상을 잡아내면 간단히 고칠 수 있지만 70대 이후 발견하면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아들의 사업 실패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전문가 상담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괜찮다 하며 술과 담배로 버텼습니다. 그 결과 불면증과 우울증이 찾아왔고 지금까지도 제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은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상담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마음의 짐을 나눌 때 몸도 함께 회복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후회뿐인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이라도 결심하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30분만 걸어보십시오. 오늘 당장 짠 음식을 반으로 줄여보십시오. 오늘 당장 병원에 예약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당장 마음속 아픔을 누군가와 나누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내일을 바꿉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부를 쌓아도 무너진 몸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킨다면 돈이 조금 부족해도 웃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고 친구와 웃으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부입니다. 여러분의 60대는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돈은 곧 존엄이 되고 자유가 됩니다. 저는 60대 초반까지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생활비는 계속 오르는데 고정 수입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고 그것이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돈은 단순히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노년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한 방패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제 친구 김상덕 씨는 저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58세에 은퇴 후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월 소득의 30%를 꾸준히 안정적인 투자 상품에 넣었고 65세가 넘어서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지금 82세인 그는 경제적 걱정 없이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매년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반면 저는 약값과 병원비를 걱정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세대, 같은 출발선이었지만 준비의 차이가 20년 뒤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노후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60대에 부동산에만 의존했고 결국 시장이 흔들리자 생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을 다양하게 분산 투자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 동네의 이말순 할머니는 70세 소액으로 채권형 펀드와 배당주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85세인 그녀는 매달 15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며 경제적 여유 속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체면 소비였습니다. 저는 60대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항상 제가 계산했습니다. 옷과 액세서리도 필요 이상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때는 멋있어 보이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소비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허영이었는지 깨닫습니다. 만약 그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에 돌렸다면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채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저는 자녀의 집 마련을 돕겠다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빚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제 노후를 먼저 챙겼을 것입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60대에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며 장기요양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매달 병원비 때문에 자녀에게 의지해야 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 제 친구 박정용 씨는 62세에 장기요양보험을 들었고 79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험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저는 은퇴를 맞이한 뒤 갑자기 찾아온 많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반면 다른 친구들은 은퇴 전에 이미 일정한 일과를 세우고 파트타임 일이나 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 계획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노후 재정을 점검하십시오.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여유를 만듭니다. 경제적 자유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노년의 존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돈은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행복을 누릴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표정을 결정합니다.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십시오. 인간관계는 노년의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돈 버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시간을 미뤘습니다. 저 역시 직장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핑계로 가족과 대화할 시간을 놓쳤고 오랜 친구들에게는 다음에 보자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80세가 된 지금 제일 큰 외로움은 바로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우울증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정신적 건강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실제로 서울시 노인복지센터 조사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유지하는 분들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40% 이상 낮았습니다. 관계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 친구 최민수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심한 외로움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호회에 가입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의 집은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친구들이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 결과 그는 우울감 없이 80대를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직장 생활에 몰두하느라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지금은 연락할 친구도 찾아올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60대의 자녀들에게 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너희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이라는 말로 아이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과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했다면 지금은 더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주들과 매주 영화를 보고 카페에 간다고 합니다. 그 비결을 물었더니
단순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 관계 역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간 나면 연락하자 라는 말은 결국 연락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제 친구 이사장은 65세부터 매주 수요일을 친구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들은 꾸준히 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20년의 관계를 지켜낸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이제 새 친구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고립은 시작됩니다. 제 이웃 김 할아버지는 72세에 탁구를 배우기 시작하며 새로운 동호회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지금 85세인 그는 여전히 매주 모임에 나가 활력을 얻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늦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이 내일의 평생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관계를 확장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저는 60대에 이제는 쉬어야지 라며 봉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파트 이웃 신정 할머니는 68세부터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삶은 봉사 덕분에 활력이 넘칩니다. 봉사는 남을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소통을 배우는 것도 필수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이 낯설다는 이유로 배우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영상통화로 손주 얼굴조차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윤 할아버지는 70세 스마트폰 교실에 다니기 시작해 지금은 해외에 있는 자녀와 매일 영상통화를 합니다. 기술을 모른다고 해서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손주에게 전화 한 통, 친구에게 문자 한 줄을 보내보십시오. 관계는 나무와 같습니다. 꾸준히 물을 주고 돌봐야만 건강하게 자랍니다. 저는 지금 외로운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걸음만 내디디면 남은 인생은 따뜻한 대화와 웃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노년의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부를 오늘부터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배움은 젊은이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삶의 활력소가 되고 외로움을 이겨내는 무기가 됩니다. 저는 60대에 이제 다 늦었다는 생각에 새로운 도전을 거부했습니다. 스마트폰도 배우지 않았고 악기나 그림에도 관심만 있었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제 삶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단조로운 일상뿐입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서 다른 선택을 한 친구들은 여전히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이 선생님은 68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버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7년 동안 꾸준히 공부한 끝에 75세에 혼자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84세인 그는 외국인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세계 각국의 소식을 접합니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낸 것입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연구팀은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면 뇌의 신경회로가 활성화되어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뇌는 사용하면 젊어지고 방치하면 늙어갑니다. 배움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약입니다. 디지털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거부했지만
제 친구 박할머니는 67세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장을 보고 병원 예약을 하며 손주들과 카카오톡으로 소통합니다. 반면 저는 화상통화조차 몰라 손주 얼굴을 1년에 한두 번밖에 보지 못합니다. 기술을 배우느냐 거부하느냐, 이 선택 하나가 노년의 외로움을 결정짓습니다. 취미 활동도 삶의 색을 바꿉니다. 제 친구 김희수 씨는 63세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81세인 그는 지역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고 그림 그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저도 통기태 관심이 있었지만 나이 들어서 뭘 하겠어 라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시작했다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멋진 연주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독서 습관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초의 할아버지는 65세부터 매일 30분씩 책을 읽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82세인 그는 젊은이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며 치매 예방에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눈이 침침하다는 핑계로 책을 멀리했고 지금은 TV 시청이 유일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책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열리는 창문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도 손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교육 플랫폼에는 역사, 철학, 과학 등 다양한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제 친구 정 할아버지는 70세에 태블릿을 구입하고 매일 새로운 강의를 들으며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는 늘 배움에는 은퇴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윤 선생님은 68세에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멘토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고 합니다. 가르치는 활동은 지식을 정리할 뿐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늦었다는 생각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 배워보십시오. 단어 하나, 기술 하나, 노래 한 곡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내일의 여러분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저는 배우지 못한 후회를 안고 살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배움은 노년기의 우울과 고립을 막는 최고의 해답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삶은 다시 젊어집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요?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집을 갖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그리고 내 삶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80세가 된 지금에서야 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 이제 다 이뤘으니 쉬자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곧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가 길게 늘어지며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바람 없는 돛담배와 같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표와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제 친구 김할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70세에 100세까지 자립해서 살기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 건강관리, 재정관리, 주거 환경 개선을 구체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지금 82세인 그녀는 여전히 활기차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미래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영적 성장도 큰 힘이 됩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감을 느끼는 것은 삶에 깊은 의미를 줍니다. 제 이웃 이 할아버지는 65세부터
불교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노년에 찾아오는 상실과 변화를 수용할 수 있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감사일기를 쓰며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합니다. 여러분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단 5분만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오늘 감사했던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이 단순한 습관이 삶의 시선을 바꾸고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제 친구 강 할아버지는 75세에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와 지혜였습니다. 80세에 완성된 그 책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사랑과 배움이 담긴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일기를 쓰거나 짧은 메모라도 남겨보십시오. 그것이 곧 세상에 남기는 여러분의 발자취가 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지만 준비된 죽음은 삶을 더 충실하게 만듭니다. 제 친구 강 선생은 75세에 사전 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유언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면서 남은 삶을 더 가볍고 충실하게 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준비는 두려움을 줄이고 현재를 더 빛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새로운 기술 하나 배우기, 젊은이와 대화하기, 낯선 장소를 방문하기 같은 작은 도전이 노년의 질을 결정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미래의 행복은 오늘의 작은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노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인생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미래의 여러분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80세가 되었을 때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새벽 4시, 조용한 요양원 복도에 불빛이 희미하게 비친다. 방 안에서는 노인들의 거친 숨소리가 고요를 깨고 있었고 그 틈을 파고드는 듯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떨림과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야, 아버지다.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다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키고 싶다는 절규였다. 이름은 박영수, 79살. 2달 전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고 자녀들의 권유로 요양원에 들어왔다. 자식들은 안전하다고 걱정 없다고 위로했지만 정작 영수가 느낀 것은 차갑고 기계적인 삶이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식사가 제 시간에 나오고 약도 빠짐없이 챙겨주고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응해주니 여기가 더 낫나 싶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화장실조차 줄을 서야 하고 밥은 빨리 먹으라며 눈치를 줬다. 간호사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방번호로 불렀다. 그리고 어제 같은 방을 쓰던 김옥자 할머니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을 때 아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빈 침대 하나만 남은 풍경은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그 순간 영수는 무서워졌다. 나도 이렇게 잊혀지고 사라지는 건 아닐까. 결국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으로 데려가 달라. 차라리 위험해도 내 집에서 내 이름으로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라. 한밤중에 아버지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단순히 불편해서가 아니다.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빼앗기는, 인간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권리를 상실한 절망에서 나온 목소리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된다. 혼자 사는 노인은 200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상당수가 언젠가 요양원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계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요양원의 내부는 과연 우리 부모님의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많은 자녀들이 안전하니까, 전문가가 있으니까라며 부모를 요양원으로 모신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부모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실제로 2019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 어르신 중 42%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안전은 확보했지만 존엄은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에 영수의 절규는 단순한 한 사람의 하소연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미래에 마주할 수 있는 거울이다. 오늘 건강하다고 안심할 수 없다. 낙상사고는 65세 이상 노인의 3명 중 1명이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다. 기억력 저하는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요양원의 철저한 시스템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집에서 내 이름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이야기는 그 새벽 전화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시작이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무기력에서 결심으로, 그리고 결국 삶을 되찾는 여정으로 이어진다. 다시 한번 귓가에 맴도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떠올려보라. 준호야, 나 좀 꺼내다오. 이 한 문장이 우리 가슴에 깊이 파고들며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향해 우리를 이끌고 있다. 박영수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다. 아내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큰아들 준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딸 수지는 분당에서 손주들을 키우며 바쁘게 살았다. 자식들은 전화로 안부를 묻곤 했지만 집은 늘 조용했다. TV 소리만 울리고 대화는 거의 없었다. 처음엔 괜찮았다. 하지만 조금씩 작은 균열이 생겼다.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2번 먹은 날도 있었고 가스레인지를 껐는지 하루 종일 불안해한 적도 있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여기가 어디인지 한순간 헷갈려 땀을 흘리기도 했다. 그것은 경도인지 장애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이었지만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아직은 괜찮다는 자존심이 더 컸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쓰러졌다. 고관절에 극심한 통증이 와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다. 다행히 가까이에 있던 휴대폰으로 어렵사리 헬싱119에 전화를 걸 수 있었지만 그때 느낀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만약 핸드폰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병원 진단은 고관절 골절. 수술은 피했지만 한 달간 입원해야 했다. 아들 준호는 병실에 와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위험해요. 그 말은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영수의 가슴에는 비수가 되어 꽂혔다. 그는 집이 그리웠다. 낡았어도 익숙한 가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화장실, 누구의 간섭도 없는 부엌. 하지만 자식들의 표정은 단호했다. 아버지가 넘어지면 우리도 늘 곁에 있을 수 없잖아요. 요양 서비스를 받거나 요양원을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갈등이 시작됐다.
안전을 강조하는 자식들, 자유를 지키고 싶은 아버지. 누구의 말이 옳을까? 많은 노인 가정이 겪는 같은 딜레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70% 이상이 가능하다면 집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낙상사고, 치매 진행, 만성질환 악화로 결국 시설 입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영수도 마찬가지였다. 의사는 인지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니 돌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자식들은 눈물을 삼키며 요양원 입소를 권유했다. 결국 그는 퇴원 후 곧장 요양원으로 옮겨졌다.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영수는 생각했다. 이제 내 집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겠구나. 문득 옛날 아내와 함께 갔던 북한산 등산길이 떠올랐다. 숨은 차올랐지만 서로를 부축하며 웃었던 그 시간. 그러나 지금 그는 휠체어에 앉아 누군가의 손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를 괴롭혔다.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한 결정임을 알면서도 가슴 한켠에는 씁쓸한 생각이 스쳤다. 내가 이제 짐이 되는 건가? 한국 사회에서 흔히 듣는 말,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한다. 는 그 말이 그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이렇듯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전과 자유, 보호와 자존심 사이의 갈등이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앞으로 그가 겪을 모든 사건의 씨앗이 되었다.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가? 집이 좋아, 나를 요양원에 보내지 마라는 말씀을. 그 순간 자식들은 흔들린다. 안전하게 지켜드려야 하는데. 그러나 부모의 뜻을 꺾어도 되는 걸까? 바로 이 딜레마가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다. 결국 영수는 자식들의 선택을 따라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곳에서 맞이하게 될 현실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요양원 입소 첫날, 박영수는 깨끗한 건물과 친절한 미소를 보며 잠시 안심했다. 안내 직원은 따뜻한 말투로 방을 소개했고 프로그램 일정표도 보여주었다. 매일 체조와 노래 교실, 미술 활동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안정과 활기로 가득 차 보였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자 그는 그 이면을 보게 되었다. 아침 6시 요양보호사가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다. 이해피로 기상하세요. 이름이 아닌 방번호로 불렸다. 옆 침대에 이철수 할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여긴 이름보다 방번호가 더 중요해요. 그 한마디는 농담 같았지만 씁쓸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화장실은 더 큰 문제였다. 4명이 한 방을 쓰고 옆방까지 합치면 8명이 2개의 화장실을 나눠 쓴다. 아침마다 줄이 길게 늘어섰다. 요양보호사는 빨리 하세요. 다른 분 기다립니다. 라며 재촉했다. 집에서는 자유롭게 가던 화장실도 이곳에서는 작은 전쟁이었다.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다. 영양사가 짠 식단이라 영양은 맞지만 속도가 문제였다. 보호사는 빨리 드세요. 다음 준비해야 합니다. 라며 그릇을 치워버리곤 했다. 영수는 밥을 천천히 씹지도 못한 채 급히 삼켜야 했다. 마치 공장 라인처럼. 식탁에 앉은 다른 어르신들은 대부분 말이 없었다. 고개를 숙이고 음식만 바라볼 뿐이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약이었다. 간호사가 약을 들고 와서는 이름조차 설명하지 않고 삼키세요 라고만 했다. 이게 무슨 약입니까? 라고 물으면 고혈압 약이요. 빨리 드세요. 라는 짧은 대답뿐이었다. 그는 자기 몸에 들어가는 약의 정체조차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더 큰 사건이 있었다. 옆방에 계시던 김순자 할머니가 밤새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빈 침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직원들은 그저 새로운 입소자를 받을 준비만 했다. 영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여기서는 죽음조차 일상의 일부일 뿐이구나. 아무도 애도하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날 밤 복도에서 간호사와 보호사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오늘도 식사 거부하시던데 콧줄 넣어야겠어요. 그 말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한 인간의 고통이 아니라 업무의 일부로만 다뤄지고 있었다. 영수는 서서히 깨달았다. 이곳은 안전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효율을 위한 장소였다. 일정표에 맞춰 움직이고 시간표에 맞춰 먹고 자고 약을 삼킨다. 인간이 아닌 하나의 케이스로 관리되는 느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떤 이는 자식이 온다고 매일 복도를 바라보다 결국 울음을 삼켰고 어떤 이는 말벗 하나 없이 TV만 바라보다 잠들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가족도 점점 발길이 뜸해졌다. 결국 잊혀지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질문을 던지고 싶다. 만약 여러분이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상상해보라. 아침마다 방번호로 불리고 화장실도 줄을 서야 하며 밥은 급히 삼켜야 한다. 옆 침대 사람이 죽어도 누구도 말하지 않는 곳. 이곳에서 과연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모든 요양원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 좋은 시설과 헌신적인 직원들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구조적 현실이다. 보호사 한 명이 10명 이상을 돌봐야 하는 현실에서 개인의 존엄을 지켜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박영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점점 절망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생겼다. 여기서 평생을 보낼 수는 없다. 다시 나가야 한다. 그 결심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이제 이야기는 전환점을 맞는다. 절망 속에서도 그는 다시 일어서려 한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되찾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몸을, 마음을 단련하기 시작한다. 박영수는 어느 날 밤 텅 빈 옆 침대를 바라보다 결심했다. 이대로 있다간 나도 잊혀진 채로 사라지겠구나. 다시 걸어야 한다. 다시 내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 절망 속에서 솟아난 그 의지는 불씨처럼 작지만 강렬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재활치료에 매달렸다. 물리치료사가 평행봉 앞에 세웠을 때 다리는 떨리고 땀은 쏟아졌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었다.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치료사는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금세 포기했지만 영수는 끝까지 버텼다. 하루, 이틀, 일주일. 그가 잡은 평행봉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방 안에서도 그는 혼자 운동을 했다. 침대 옆에서 무릎 굽히기, 복도에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기, 손가락 관절이 아파도 젓가락질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 보호사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그는 대답했다. 무리해야 나갑니다. 그러나 몸을 단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마음이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여기가 어디지 하는 혼란이 찾아왔고 혹시 다시 넘어지면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함께 등산하던 웃음, 함께 밥을 먹던 평범한 순간들. 그 기억이 그를 붙잡았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하지만 적절한 재활과 꾸준한 운동을 하면 회복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영수는 바로 그 사실을 붙잡았다. 의사가 말해준 작은 희망을 자신의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그는 전략을 세웠다. 단순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설득할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내가 혼자서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약도 챙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야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뜻밖의 깨달음을 얻었다. 존엄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거구나. 요양원은 결코 그의 존엄을 대신 보장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거기서 존엄을 되찾는 방법은 오직 하나, 스스로 다시 일어서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어느 날 물리치료사가 말했다. 박 어르신, 정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혼자 걸을 수 있겠어요. 그 순간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아직 집으로 돌아가려면 멀었지만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수의 이야기는 다르게 말한다. 나이가 들어도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존엄을 되찾을 수 있다. 물론 쉽지 않다. 매일의 통증, 매일의 외로움, 매일의 절망을 견뎌야 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희망의 불씨가 된다. 그는 이제 요양원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단순히 버티는 노인이 아니었다. 자유를 되찾기 위한 투사가 되었다. 이 작은 반란이 결국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다. 몇 달간의 재활 끝에 박영수는 마침내 지팡이를 짚고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보호사들은 놀랐다. 보통 이 정도 회복 속도는 드물어요. 그는 속으로 웃었다. 이제 증명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드디어 가족을 설득할 시간이 왔다. 주말에 아들 준호와 딸 수진이 면회를 왔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나 이제 집에 가고 싶다. 의사도 내 상태가 괜찮다고 했다. 요양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면 충분하다. 처음엔 자식들이 망설였다. 아버지, 혼자 계시다가 또 사고 나면 어떡해요? 하지만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나는 이미 다시 걷고 있다. 약도 스스로 챙길 수 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결정하고 싶다. 결국 가족들은 동의했다. 대신 조건을 걸었다. 매일 3시간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식사와 청소, 건강관리를 도와주기로 했다. 박영수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것은 감옥 같은 시스템에서 벗어나 다시 내 공간을 찾는 첫 걸음이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그는 낡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시끄러운 방송도, 급히 먹어야 하는 밥도, 줄 서는 화장실도 없었다. 오직 고요와 자유만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느꼈다.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이후 그의 삶은 조금씩 변했다. 매일 오전 10시 김선영 요양보호사가 찾아왔다. 어르신, 오늘은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으세요? 그는 오랜만에 자신의 입맛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된장찌개, 잡채, 멸치볶음.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그의 자존심을 되살렸다. 뿐만 아니라 그는 두뇌 활동에도 신경 썼다. 매일 신문을 읽고 중요한 부분을 메모했다. 선영 씨는 퍼즐과 단어 게임을 준비해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두뇌 활동은 경도인지 장애의 진행을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영수도 그 변화를 느꼈다. 예전에는 날짜를 자주 헷갈렸지만 달력을 보며 하루를 기록하자 점점 기억력이 안정되었다. 또한 그는 매일 공원을 걸었다. 처음에는 지팡이에 의지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짧은 거리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다. 햇살을 받으며 벤치에 앉았을 때
그는 깨달았다. 요양원에서는 시간을 버텼지만 이제는 시간을 살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 노인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하다. 첫째, 낙상 방지를 위한 환경 정비,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설치, 가구 배치 조정. 둘째, 정기적인 운동과 두뇌 활동. 셋째, 최소한의 돌봄 서비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요양원 대신 내 집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한 노인의 65%가 요양원 입소를 늦출 수 있었다고 한다. 박영수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회복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제도와 환경, 그리고 가족의 선택이 어떻게 한 노인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그는 이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회복하며 하루를 새롭게 채워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 내 몸과 마음을 내가 지키겠다. 이 결심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석 달. 박영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얼굴빛은 밝아졌고 눈에는 생기가 돌았다. 그는 매일 일과를 스스로 계획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달력을 보며 날짜를 확인하고 약 복용 시간을 적어두었다. 점심 전에는 공원 2바퀴를 돌았고 오후에는 신문을 읽거나 손주와 영상 통화를 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그를 지탱했다. 그는 자주 생각했다. 내가 요양원에서 배운 건 단 하나다. 건강을 잃으면 자유도 존엄도 잃는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다시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기에 그는 지금의 일상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 어느 날 같은 공원 벤치에서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내 친구가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시설도 좋고 밥도 잘 나온대.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겉보기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직접 살아보면 다르오. 이름 대신 방번호로 불리고 밥은 급히 먹어야 하고 죽음마저 조용히 처리된다오. 사람의 존엄이 사라지는 곳이지. 노인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들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땐 반드시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하오. 직원들의 얼굴빛, 어르신들의 눈빛, 식사 시간의 분위기. 무엇보다 사람을 봐야 하오. 시설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 그는 이어서 말했다. 낙상 방지를 위해 집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요양보호사 한 명이 몇 명을 돌보는지, 밤에도 충분한 인력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오. 그리고 가족이 자주 방문하는 분위기인지 또 중요하오. 요양원에 들어가면 시간이 갈수록 잊히는 게 가장 큰 고통이니까. 이날의 대화는 작은 모임으로 발전했다. 그와 몇몇 노인들은 함께 운동하기로 약속했고 서로를 돕기로 했다. 그는 느꼈다. 내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힘들었던 3달이 헛되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 지금 건강하다고 안심하지 마라. 낙상은 순간이고 기억의 혼란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두뇌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이것이 노년을 지켜내는 힘이다. 박영수는 이제 자신에게 약속했다. 다시는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 내 집에서 내 방식으로 존엄하게 살겠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남긴다. 여러분,
제발 늦기 전에 준비하시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오. 그러나 지금부터 관리하면 끝까지 내 집에서 살 수 있다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그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삶의 끝자락에서 건져 올린 진실이었다. 이렇게 그의 3달간의 요양원 생활은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로 남는다. 집을 3년 더 살 수 있는가? 만약 대답이 망설임이라면 그것은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출발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떠밀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정한 날짜, 내가 정한 체크리스트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음 무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의 나침반으로 저는 6개의 이정표를 제안할 겁니다. 숨 쉴 수 있는 집의 크기, 병원보다 삶이 가까운 인프라,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 낭만 뒤의 현실을 직시하는 전원주택의 진실, 약보다 먼저 챙길 산책로와 공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지켜줄 유동성까지. 오늘 이 영상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대신 단단한 첫걸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일의 안전과 바꾸는 거래. 그 시작은 여러분의 현관에서 10분입니다. 현관 앞 신발끈을 매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이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집이 바뀌기 전에 사람이 바뀌면 이사는 위기가 아니라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선언은 두려움 대신 선택을 데리고 옵니다. 지금 그 선택을 당신의 손에 다시 쥐어드리겠습니다. 노후의 집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도 다 나갔으니 이제 둘만 사는데 큰 집이 무슨 필요야. 작은 집이 딱이지. 그 말은 겉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좁은 집에 들어간 순간 그 공간은 아늑함이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방이 너무 작아 손 하나 뻗을 때마다 벽에 부딪히고 거실이 없어 의자조차 제대로 둘 수 없으며 식탁을 없애니 가족의 식사 자리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정리가 잘 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건은 쌓이고 놓을 데는 없고 그때마다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 하루가 다 갑니다. 결국 앉을 자리 하나만 남은 집은 감옥보다 답답한 곳이 됩니다. 집의 크기는 단순히 평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마음의 크기입니다. 작은 집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부부간의 대화는 짧아지고 혼잣말은 늘어나며 방문을 닫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일본 고령층 주거 연구에 따르면 좁은 주거 공간에 사는 노인일수록 우울감 지수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집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물리적 여유가 줄어들면 심리적 여유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집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크면 관리비가 부담되고 청소가 고역이 되며 방마다 불이 꺼져 있는 집은 외로움을 더 크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후의 최저 크기를 18평에서 20평, 즉 6177호 이 정도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각자 방 하나를 쓰고 함께 쉴 수 있는 거실이 있는 집. 그 정도면 몸도 마음도 편안합니다. 공간이 크거나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쉴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줄이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를 준비하며 집 크기를 줄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줄여야 할 것은 평수가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수납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창문이 넓어 햇빛이 잘 들어오며 가구 동선이 막히지 않는 집이라면 작은 공간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집은 크기보다 구성이 핵심입니다. 제가 직접 만난 한 60대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작은 집으로 옮겼는데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실이 없어지니 대화도 없어졌어요. 밥도 각자 방에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결국 다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중요한 건 방의 숫자가 아니라 마주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노인 환자들이 집에서 쓰러진 후 구조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집이 너무 좁아서 침대와 문 사이가 막혀 있거나 화장실까지 가는 동선이 비좁아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좁은 집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집이 안식처가 아니라 위험지대가 되는 아이러니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빛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식탁 위에는 커피가 놓여 있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아침을 준비하고 남편은 거실 창문을 열며 바람을 맞습니다. 이 풍경은 대저택에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단지 거실과 식탁이 있는 적당한 집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 한 장면이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하루의 기분이 쌓여 삶의 태도를 만듭니다. 작은 집이 아늑하다는 환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노후는 시간을 견디는 싸움입니다. 하루, 한 달, 10년이 흘러도 답답하지 않은 집. 그 집을 고르는 것이 곧 삶의 온도를 고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준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좁지 않은 집, 그러나 관리 가능한 집. 그 안에서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집이 너무 넓어서 부담스럽다면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줄일 때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햇살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가? 나는 여전히 복도에서 넘어지지 않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집은 당신을 지켜주는 집입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결정짓는 무대입니다. 침대 옆에 의자가 있고 의자 옆에 창문이 있고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온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덜 무겁습니다. 결국 우리가 좁다고 말하는 건 평수가 아니라 마음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열려있는 집, 그것이야말로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 근처로 가야지.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막상 그 길을 택한 분들은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짐을 쌉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원 옆에서 들리는 소리는 안전의 신호가 아니라 불안의 사이렌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울리는 앰뷸런스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경고음은 이웃의 절규이자 내일의 내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변합니다. 병원은 치료를 위한 곳이지 살아가는 공간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 도심의 한 노인 부부는 대학병원 옆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6개월 만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분들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병원이 가까우니 든든할 줄 알았는데 창밖 소리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병원 옆은 늘 응급 상황이 흐르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아프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병들어 버렸습니다. 집은 치유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 옆집은 치유가 아니라 불안을 심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답일까요? 바로 복지관 옆입니다. 복지관은 병원과 달리 살아있는 생활의 중심입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따뜻한 밥 냄새가 나고 복되는 웃음소리가 흘러넘칩니다. 탁구 소리, 합창 연습, 그림 교실, 요가 수업, 무료 상담까지. 복지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노후의 광장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밥을 먹고 배우고 나누고 웃으며 하루의 리듬을 만듭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무료이거나 도시락 한 끼 값보다 저렴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복지관 역세권, 집값이 학군지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건 아이들 성적이 아니라 내일의 삶을 붙잡아줄 관계망이라는 사실을요. 한국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아파트 가격을 움직이는 새로운 기준은 학교 근처가 아니라 복지관 근처가 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복지관의 효과는 입증되어 있습니다. 2019년 한국노인복지학회 연구에 따르면 복지관 프로그램에 주 3회 이상 참여하는 노인의 우울증 지수가 참여하지 않는 노인보다 40% 낮았다고 합니다. 운동, 문화활동, 사회적 교류가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병원은 지출이지만 복지관은 투자입니다. 저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75세 여성분이었는데 혼자 살며 매일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고 봉사자들과 점심을 나누고 오후에는 종이접기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 앞에서 늙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관에 가면 나도 아직 사회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올 때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복지관은 몸을 돌보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곳입니다. 병원은 필요할 때 가면 됩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매일 찾아가는 곳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갈 곳이 있다는 건 삶의 리듬이 있다는 뜻입니다. 리듬이 있는 노인은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고 살아냅니다. 그러므로 노후 주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집에서 복지관까지 몇 분 걸리는가? 이 질문 하나가 삶의 무게를 바꿉니다. 혹시 아직도 병원 옆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은 당신을 환자로 부르고 복지관은 당신을 이웃으로 부릅니다. 병원은 증상을 묻고 복지관은 이름을 묻습니다. 병원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지만 복지관은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환자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싶습니까? 이제 선택의 그림이 조금 보이실 겁니다. 노년을 위해 준비해야 할 집은 치료의 집이 아니라 삶의 집입니다. 병원이 아니라 복지관 중심의 생활권을 고르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입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요? 자식이랑 같이 살아야죠.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정답처럼 들립니다. 밥도 함께 먹고 손주의 웃음소리로 하루가 채워지고 외롭지 않다는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나면 공기가 바뀝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지고 사위의 눈빛이 싸늘해지고 심지어 자식들조차 말없이 피합니다. 왜일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자유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집에 항상 있다는 건 눈치라는 이름의 족쇄가 됩니다. 집은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감시받는 공간이 되고 대화는 의무로 줄어듭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하던 내 집이 하루아침에 숙식 제공소로 바뀐 듯한 기분, 자식의 눈치를 보며 집 안에서 숨죽여 살아야 하는 답답함. 결국 서로를 아끼려 했던 마음이 불편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거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되는 거리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 혹은 걸어서 5분 거리. 이 정도면 자식이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달려올 수 있고
부모도 언제든 손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은 독립적입니다. 각자의 저녁 시간을 지키고 각자의 집에서 잠을 자며 각자의 생활을 누립니다. 가까우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거리, 그것이 진짜 가족을 지키는 거리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 자녀와 한 지붕 아래 사는 고령 부모의 스트레스 지수는 독립적으로 살면서 근처에 자녀가 있는 부모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어린뿐 거리에서 따로 사는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서로 도울 수 있으면서도 삶의 리듬을 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68세였던 그분은 아들의 집으로 들어가 손주를 돌봤습니다. 처음 2달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와의 대화가 줄고 자신의 생활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다시 근처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살 땐 내가 짐처럼 느껴졌는데 가까이 살면서도 따로 사니 가족이 다시 소중해졌습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부모와 자식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정서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노후에 중요한 것은 의존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순간 스스로도 무너지고 가족도 무너집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자식과 어느 거리에 살고 있는가? 만약 너무 멀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위기 때 홀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가까워 함께 사는 상황이라면 사랑이 짐이 되어 갈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 중간입니다. 걸어서 5분, 혹은 엘리베이터 한 번이면 닿을 거리. 그곳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의 사랑을 거리에 비례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거리가 적당해야 자유가 생기고 자유가 있어야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후의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자식과 몇 분 거리에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당신의 노후 관계를 지켜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산다고 해서 더 가깝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독립을 인정할 때 사랑은 오래갑니다. 그 독립을 지켜주는 물리적 거리가 바로 노후 주거의 3번째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전원주택을 꿈꿉니다. 아침에 새소리로 눈을 뜨고 앞마당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저녁에는 가족과 고기를 구워 먹는 그림 같은 풍경. 그러나 현실은 낭만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봄이 오면 잡초와의 전쟁이 시작되고 여름이면 모기와 벌레가 침대까지 따라옵니다. 가을에는 하루 종일 낙엽을 치워야 하고 겨울에는 눈을 치우다가 허리를 다치기도 합니다. 처음 1~2달은 즐겁지만 그 이후부터는 마당이 아니라 전쟁터가 됩니다. 실제로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간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공기도 맑고 좋았어요. 그런데 혼자서 눈을 치우다 미끄러져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은 낭만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었어요. 전원주택은 경치가 아름다운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마트까지 차로 30분, 병원까지 40분, 응급 상황이 생기면 도와줄 이웃은 없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올 사람이 없다는 현실은 고립이 아니라 고독이라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전원주택의 문제는 단순히 편의시설의 부족이 아닙니다. 바로 고립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원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 위험은 도심 거주 노인보다 2.3배 높다고 합니다. 사람 소리가 사라지면 아무리 새소리가 아름다워도 마음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의학적으로도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병, 치매,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 72세 여성분의 경험담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도시에서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뒤 처음 몇 달은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은 줄었고 결국 1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치가 예쁜데 아무도 없으니 마음이 시끄러웠어요. 나는 사람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노후는 경치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흙냄새보다 이웃의 목소리가 먼저입니다. 전원주택의 낭만은 젊은 날의 여행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삶은 여행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중요한 것은 편리함과 안전, 그리고 관계입니다. 전원주택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노후 주거를 고민할 때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집에서 쓰러졌을 때 누가 나를 들어줄 수 있는가? 만약 대답이 없다라면 그 집은 노후를 위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전원주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전원형 아파트나 중소도시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을 누리면서도 병원과 복지관, 마트가 가까운 구조라면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진 시골 마당집은 낭만의 껍데기일 뿐 실제로는 고립과 노동을 불러옵니다. 집은 나를 쉬게 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은 종종 나를 일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집 관리에 쓰다 보면 삶은 소모되고 관계는 끊어집니다. 노후는 고립이 아니라 연결 속에서 빛납니다. 그렇기에 전원주택의 달콤한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 질문을 덧붙여 보세요. 내가 병원에 갈 수 없는 날에도 이 집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은 낭만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노후의 집은 마음을 설레게 하는 풍경보다 몸을 지켜주는 시스템이 우선입니다. 전원주택의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환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은 낭만을 꾸미는 무대가 아니라 내일을 지켜주는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기억한다면 마지막 집은 나를 외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싸요? 라고 물으면 공인중개사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공원이 가까워요. 이 한마디는 사실 단순한 부동산 홍보가 아닙니다. 공원과 산책로가 가까운 동네는 오래 살기 좋은 동네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국 근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산책길입니다. 걷기만큼 만병을 예방하는 약은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우울증, 불면증까지 모두 걷기로 개선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 한다고 알면서도 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 근처에 걸을 만한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좁은 인도,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아파트 단지. 이런 곳에서 걷는 건 운동이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줄지어 있는 산책로, 호수와 벤치가 있는 공원, 햇빛이 쏟아지는 쉼터가 있는 동네에서는 걷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걷는 시간이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인의 일주일 걷기 시간이 150분 이상이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한국 통계에 따르면 집 근처에 공원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권고 기준을 충족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공간이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76세 남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70세의 당뇨 진단을 받고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집 근처에 큰 공원이 있어 매일 30분씩 걸을 수 있었습니다. 5년 뒤 그의 혈당 수치는 안정되었고 체중도 줄었으며 우울감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보다 공원이 준 효과가 더 컸습니다. 그분의 삶을 지탱한 것은 약국이 아니라 산책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하지만 걷기는 삶을 지켜줍니다. 노후 주거를 선택할 때 이 집에서 약국까지 몇 분 걸리는가? 보다 이 집에서 공원까지 몇 분 걸리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약은 필요할 때만 가지만 공원은 매일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걷기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걷는다는 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산책길에서 이웃을 만나고 햇빛을 느끼며 하루를 천천히 정리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해줍니다. 걷지 않을 마르면 마음이 먼저 주저앉고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노후 주거의 5번째 기준은 분명합니다.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땅이 있는가? 집 앞에 나설 때 바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있는지, 10분 안에 공원이 있는지, 의자와 벤치가 있는지. 이것이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만 동시에 자산입니다. 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병이 생기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집을 처분해 돌봄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너무 외진 곳, 오래된 구조, 비싸게 들여놓은 전원주택, 살 땐 좋았지만 팔 땐 아무도 찾지 않는 집. 결국 가장 힘들 때 발목을 잡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을 고를 때는 살기 좋은가와 함께 반드시 팔기 쉬운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있으며 꾸준한 수요가 있는 곳. 집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유용한 비상금 통장이 됩니다. 팔 수 없는 집은 나도 묵고 자식도 묵습니다. 마지막 집은 내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내가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제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공원이 곧 약국이고 걷기가 곧 예방약이며 집은 동시에 자산입니다. 노후의 집은 경치가 아니라 발 디딜 땅, 그리고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노년의 삶을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로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의 집을 고르는 6가지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좁지 않은 집, 병원보다 복지관,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 전원주택의 환상 뒤 현실, 공원이 곧 약국이라는 사실, 그리고 팔 수 있는 집의 중요성까지.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 선택지는 여러 가지입니다. 아파트, 전원주택, 실버타운, 그리고 최근 떠오르는 중소도시 전원형 아파트까지. 각각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실버타운은 시설이 호텔처럼 완벽합니다. 간호사도 있고 식사도 제공되고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 3끼가 정해져 있고 대화 주제가 늘 병원과 약이라면 마음이 감옥처럼 메말라 갑니다. 실제로 수천만 원을 내고 입주했다가 1년도 안 되어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편리했지만 내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원주택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첫 딸은 낭만. 그 이유는 노동과 고립입니다. 경치는 예쁘지만 사람 소리가 사라지는 순간 그곳은 자유가 아니라 외로움의 감옥이 됩니다. 반대로 아파트는 불만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병원, 마트, 복지관, 약국이 모두 걸어서 10분. 관리실과 경비, CCTV로 안전이 보장되고 유지비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무엇보다 이웃이 있습니다.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경로당이나 문화센터에서 만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다시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장 안정적인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도심 속 전원형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주 에코시티, 세종 신도시 단지, 원주 기업도시 같은 곳은 공원과 호수가 있으면서도 병원, 복지관, 교통 인프라가 함께 있습니다. 서울보다 집값도 낮아 은퇴 후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각자의 상황입니다. 연금이 적고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무조건 복지관 근처 아파트가 1순위입니다. 건강이 걱정된다면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 아파트, 병원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집이 답입니다. 외로움이 두렵다면 단지 내 경로당, 주민 모임, 문화센터가 활발한 아파트를 찾으세요. 여전히 활동적이고 세상과 부딪히고 싶다면 중소도시의 복합, 단지가 정답입니다. 마지막 집을 고민한다면 팔기 쉬운 집, 교통 허브 근처, 요양시설과 돌봄 시스템이 있는 곳을 고르세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집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한국의 90대 이상, 인구 중 29% 이상이 1인 가구입니다. 70대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이 혼자 삽니다. 언젠가는 우리 대부분이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매일 인사하는 경비 아저씨, 아침마다 마주치는 이웃, 복지관에서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 이 작은 관계가 혼자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둘째, 공동체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합창단, 독서 모임, 걷기 모임. 이런 활동은 취미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꾸준히 얼굴을 내밀면 위기 때 내 곁에 누군가 남습니다. 반대로 절대 혼자 살면 안 되는 동네도 있습니다. 복지관 하나 없는 초고층 대단지, 이웃 간 교류가 없는 전원 마을. 이런 곳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노후에 중요한 건 돌봄의 시스템과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라 필요한 조건도 다릅니다. 여성이라면 보안이 철저한 곳, CCTV와 출입 통제가 있는 동네가 필요합니다. 남성이라면 규칙적인 외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시설이 중요합니다. 결국 1인 가구의 노후는 물리적 고립이 아니라 심리적 고립과의 싸움입니다. 나는 아직 사회의 일부다 라는 감각만 있다면 혼자 살아도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무대입니다. 무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조명을 켜고 무대 장치를 세우고 함께할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언젠가 다가올 마지막 이사는 두려움이 아니라 선언이 됩니다. 여러분, 집을 고른다는 건 단순히 부동산 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리듬을, 관계를 마지막 순간에 존엄을 고르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와 이야기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